러일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일본은 10년 동안 장기적인 군사 계획을 세워놔가지고 놀라지 마십시오. 10년 동안 일본이 국가 예산의 40%, 이건 어느 나라도 이런 짓을 안 해요. 어떻게 국가 예산의 40%, 그 무지막지한 돈을 갖다가 군사비에다가 투자를 하고 철저히 계획적으로 군비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성인 남성 20살까지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 체제하고 똑같아요. 3년간 군대 가야 된다는 징병제를 실시해갖고 무려 80만 명의 군사력을 갖다 육군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해군력을 증강시켜갖고 그 당시 22만 톤이라는 전함을 확보를 해요. 이것은 1900년대 초 일본의 군사력이 세계 5대 강국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청나라 전쟁하기 이전에 청나라에다가 야마가토 아리토모가 일본 육군 참모본부라는 거 갖다가 창설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청나라에 대해서 군사력이라든가 무기체제 이런 거에서 정보를 갖다가 분석하기 위해서 정보장교인, 이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사코 가케노부인데, 이게 그 유명한 정보장교가 이 친구를 갖다가 어디로, 청나라 지금 집안이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광개토대왕 묘가 있는데, 여기에 일본이 이 광개토대왕 이 비문을 조작한 게 바로 사케 가케노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흔히 얘기는 여러분 다 배웠지만은 임나 일본 부서를 갖다가 주장하게 된 시작한 게 이게 사코 가케노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청나라에다가 파견을 시켜가지고 청나라에 대한 군사력이라든가 이 무기체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청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1842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년간 청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었었다고 했는데, 언제서부터 몰락하냐면 1842년 아편전쟁, 영국하고 아편전쟁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 그 아편전쟁에서 패배를 하니까 자기네 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강대국인지 알았는데, 영국에 패배를 하고 나니까는 청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혼란이 오게 되고, 무려 1842년서부터 1852년까지 10년간 100여 차례나 걸치는 민중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홍수전, 이게 홍수전의 태평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청나라 국력이 형편없이 약화가 됩니다. 이러한 정보 분석을 사코 가케노부가 계속 야마가토 아리토모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일본이 안심하고 조선 아산만 전투에서 또 평양 전투에서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저걸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본이 철저한 계획을 해요. 그래갖고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시아의 최강대국으로 등장을 하지만, 결국은 러시아를 무너뜨려야지만이, 강대국 러시아를 깨야지만이 조선과 만주를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러일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좀 설명드렸던 것은, 그 과정은 제가 우리나라가 단발령을 통해서 일본에게 식민지배가 당했고, 일본은 단발령을 통해서 공산품이 조선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국력이 강화됐고, 그 힘으로다가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또다시 러일 전쟁에 승리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그 세 가지 요인입니다. 영국의 협조에 의해서 일본이 러일 전쟁을 승리를 하고, 미국 유대 자본에 의해서, 그리고 조선 침입파에 의해서 일본이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자 곧바로 러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는 개항한 지 불과 50년밖에 안 된 신흥 약소국인 일본에 대해서 패전하게 된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1902년 일본은 영일동맹을 통해서
영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일본이 조선 침략을 앞서서 조선을 침략하기에 앞서서 1903년 8월 달에 일본이 먼저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서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는 대신에 일본이 조선을 점령을 해야 되겠다고 협상안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것을 러시아가 거절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한반도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9도 선에서, 이건 러시아가 요구한 겁니다. 39도 선을 경계선으로 해서 이남은 일본이 점령하고 이북은 러시아가 점령하자. 이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러시아가 이렇게 39도 선에서 해서 조선 한반도를 갖다 분할 점령하자고 제안을 했냐. 이게 근거가 돼갖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일본이 패망하고 3파선 거지게 된 그 동계 이때서부터 이렇게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왜 39도 선을 해서 점령을 하려고 했냐면 그 이유는 러시아는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부동항에는 아시죠? 한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했는데 러시아는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은 여름만 얼음이 얼지 않지 겨울은 얼음이 어니까 제대로 왔다 갔다 못해요. 항구 역할을 절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련, 거기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그 대련, 여순항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조선의 그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에다 그걸 제안을 하니까 일본이 그걸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곧바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협상이 결렬되니까는 1904년 2월 8일 날 일본의 특색인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일본은 항상 청일전쟁 때도 그렇고 러일전쟁 때도 그렇고 태평양 미국전쟁 때도 하와이 진주만 먼저 공격하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아주 그 일본이 그 야비하고 잔인한 거예요. 이거는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1904년 2월 8일 날 여순항을 갖다가 기습적으로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갖다가 선제 공격하고 난 다음에 1904년 2월 10일 날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본은 그 조선 침략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앞서서 영국하고 영일 동맹을 체결해갖고 러시아가 태평양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막아주는 대신에 영국은 일본이 조선 침략을 하는데 묵인을 하고, 그리고 러일 전쟁에 필요한 모든 군사적 지원을 해주기로 합의를 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영국은 동북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영일 동맹을 러시아하고 상당히 대립 상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었는데 누군가 함께 싸워줄 그러한 나라가 동맹국이 필요했는데 일본이 먼저 영일 동맹을 체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1902년 1월 달에 영일 동맹을 체결하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그 약소국가가, 그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세계 최강대국이었었어요. 그 세계 최강대국하고 아시아 약소국가가 영일동맹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너무 감격을 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펄펄 뛰고 좋아서. 그래갖고 집집마다 영국 깃발을 내걸고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었어요. 그 영일동맹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자신감을 갖게 됐고, 무엇보다도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 배상금을 받아가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려 2억 1천만 냥, 일본 돈 3억 6천만 원. 이 돈을 여러분 그 당시 1895년에 2억 1천만 냥이라는 돈에 대해서 그 화폐 값어치에 대해서 잘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이해가 가라고 설명드릴 것 같으면은 1890년대에 청나라 그 어마어마한 그 대국의 청나라 1년 국가 예산이 7천만 냥이었었어요. 그럼 청나라가 3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돈. 그리고 일본이 4년간 쓸 수 있었던 돈이고, 더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환산해 볼 것 같으면 전함 50척을
우리나라는 전화 한 척도 없어.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일본 놈들이 빼앗아 아니 그러니까 청나라가 다시 재기할 수 없게끔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빼앗아 가는데 그 당시 지금도 말이죠. 그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난징 재학살 뭐 이게 아니라 청일 전쟁 때 그냥 아예 일어나지도 못해 그냥 그렇게 혹독하게 빼앗아 간 거에서 감정이 엄청나게 나쁜 겁니다. 그 재기를 할 수 없게끔. 그래서 이 무지막지한 돈을 갖다가 일본은 7년간 집중적으로 해군력을 갖다가 강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그 영국이 그 당시 최강대국인데 고속 함정 뿐만 아니라 각종 그 신흥 군사 장비를 지원해 주니까 일본의 그 사기라는 거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자신감을 갖고 동북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영일동맹 체결했을 때 그 당시 그 만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좀 잘 이게 하여튼 이게 국제사회가 그려놨던 그 여론입니다. 이게 잘 보시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유럽 러시아 해군 기지인 크론슈타트 항구에 정박 중인 발틱 함대가 대마도를 향해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발틱 함대, 러시아 이 발틱 함대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그 인근 해역을 지나가는 모든 나라들이 이 엄청난 러시아 발틱 함대의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 러시아 발틱 함대는 모두 합해서 45척의 함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발틱 함대가 일본을 향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출항을 하니까 모든 나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당시에 러시아는 나폴레옹 군대를 갖다가 괴멸시킬 정도로다가 군사력이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었었어요. 그렇게 요것만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만평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만평이에요. 러시아가 나폴레옹 군대를 갖다가 괴멸시킬 정도로다가 강대국이었었는데 이게 중국 청나라가 여기 링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게 거대한 게 러시아고 이게 일본입니다. 쬐끄만 나라가. 근데 이게 조선을 갖다가 반대로 놓고 링에서 한번 붙자니까 거의 오고 이게 일본 오고 상징적으로 그만큼 러시아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 발틱 함대가 일본을 제압하기 위해서 출항을 하니까 일반 민중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과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러시아는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경계 대상 1호였었어요. 그 발틱 함대는 세계 최강이었고 러시아 해군의 상징이었고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도 그렇고 막강했었습니다. 근데 러일 전쟁 결과는 예상 밖으로다가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일본은 졸지에 서구 열강과의 싸움에서 최초로 승리를 하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동양의 섬나라 일본이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하면서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저게 러시아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영국도 그렇고 모든 서방 세계가 경계 대상 1호로다가 삼았던 러시아가 저기 만평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저기를 일본이 세계 최강이라는 발틱 함대를 갖다가 침몰시켰을 때에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었죠. 식민지 국가가 제일 많았었잖아요. 근데 영국의 식민지 국가들이 발틱 함대의 항로를 방해하고 입항을 저지했습니다. 특히나 영국은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발틱 함대가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스웨즈 운하를 통과를 하면은 지름길로 통과하면 간단히 가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다시피.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는 누가 장악했냐면 영국이 딱 장악을 해가지고 여기 통과를 못 시키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10,000km나 달하는 이 항해가 결정적이었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국가들이 물, 생필품 이런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고 무려 몇 개월 동안 바다에서 하루도 육지 땅을 밟지 못하고 그대로 쫙 돌아서 항해를 하니까 위급한 함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해가지고 대마도에 도착하기 전에 아비규환이었었어요. 그냥 그야말로 거의 다 그냥 초죽음이었습니다. 전대하기도 전에, 가기도 전에. 그리고 더 극심했던 거는 여기 만주에 있는 지금 만주 이게 봉천 전투입니다. 거기에서 러시아 이제 일본군의 끈질긴 저항으로다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쟁 비용을 너무 많이 쏟아부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알렉산드르 니콜라이 2세를 만나기 위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수도로다가 한참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15만 명이 군중들이 몰려가고 항의를 하자 여기에서 무차별적으로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민중을 향해서 학살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피해 일요일입니다. 피해 니콜라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내전이 일어나니까 러일 전쟁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엄청난 행운이 닥친 거죠. 그래서 또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유럽의 크론스타트 항을 출발해가지고 대마도로 가는데 무려 지구 둘레의 4분의 3, 37,000km를 통해서 8개월 동안 딱 도착을 했는데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일본의 연합 함대, 80여 척의 연합 함대가 집중 공격을 받아가지고 개전한 지 24시간 만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침몰합니다. 이게 영국의 협조에 의해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침몰하는 과정이고 이게 그 당시 러시아 발틱 함대의 제독인 로제스트 번스키가 연합 함대의 집중 포격을 받고 온몸에 붕대가 칭칭 감긴 상태에서 일본 해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게 도고 헤리아치로 제독입니다. 이 제독이 문병을 가요. 근데 문병을 갔는데 이 로제스트 번스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그대와 같은 훌륭한 제독에게 패전을 했기 때문에 나의 패배가 결코 부끄럽지 않다 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기자들이 축하를 하면서 도고 헤리아치로 제독님은 마치 영국의 넬슨 제독과 같이 훌륭하신 제독입니다 하고 축하를 해주니까 이 도고 헤리아치로가 얘기하기를 나를 영국의 넬슨 제독과 비교한다면 나 그걸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비교한다면 난 거부하겠다. 그 이유는 넬슨 제독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에서 그런데 이 넬슨은 온 국민의 성원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와서 승리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관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나는 도고 헤리아치로가 얘기했는데 나는 이순신 장군의 부관 역할도 할 만한 능력이 못 되는 군인이라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학전술을 응용을 해서 러일 전쟁은 승리를 이끄는데 발틱 함대를 무너뜨리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누구? 임진왜란 때 가고시마 현으로 끌려갔던 도전 조자기공 후예입니다. 이 사람 말고 도고 시게놀이라고 또 있어요. 그 사람도 조선 조자기공 후예입니다. 어쨌든 일단 러시아가 이 도고 헤리아치로라는 명장에 의해서 패전을 하고 결국은 이게 짜르 왕조가 무너지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이 되면서 우리 민족,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발틱 함대 이 사건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두 번째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유대 자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그 육군은 세계 최강이었었어요. 그래 러일 전쟁 초기에 일본하고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데 러시아군은 맥심 기관총을 이용해 가지고 러일 전쟁 초기에 그 2만 5천 명이 사망합니다. 러시아군이. 근데 일본군은 6만 명이 사망을 해요. 대전하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그리고 이 전선이 점점 확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일본이 1년 국가 예산의 7배를 갖다가 쏟아붓습니다. 러일 전쟁 초기에. 그래갖고 전쟁 비용이 바닥이 나요. 그래갖고 한 달만 견디지만 못했는데면은 일본이 꼼짝없이 패전할 정도로 돈이 다 경제가 바닥이 나가지고 급하니까는 일본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게 15억엔이라는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 당시에 영일동맹, 미일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영국하고 미국이 이 국채를 갖다 절반에 가까운 7억엔을 갖다가 사줘요. 그런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국채 매입을 중단하니까 국제금융시장에서 이 국채가 휴지 쪼가리가 되어버려요. 당황해서 일본은 누구한테? 미국의 금융 자본을 장악하고 있었던 유대인들한테 접근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이콥 헨리 시프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접근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큰일 났다. 돈이 없어서 곧 패전할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전쟁 자금 좀 마련해다오. 근데 이 제이콥 헨리 시프라는 사람은 독일계 유대인인데 반 러시아의 극단주의자입니다. 짜르 왕조가 인류 역사의 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반 러시아 감정이 극단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헤리시프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독일계 유태인으로서 미국 최대 금융 재벌인 쿤 롤프사라는 그 회사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전 미국 유대인 그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학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특히나 이 러시아에서 유대인에 대한 학살이 너무너무 극심한데 나는 이 러시아에 남아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재간이 없다. 근데 만약에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 것 같으면 러시아에 남아있는 우리 유대인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그 당시라는 거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학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러시아에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아주 그 니콜라이 2세 때 그 유대인에 대한 학살이 진행됐던 거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러시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 학살과 그 약탈에 견디지 못하고 전 유럽으로 빠져나오고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 뉴욕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치를 떨었던 이 유대인들이 러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자금 지원을 하죠. 그런데 여기 옆에 있는 요 그림 설명은 뭐냐면 그 당시 러일 전쟁 당시에 그 전사했던 어떤 그 유대 병사가 남긴 일기장에 단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비겁한 슬라브족들은 우리 유대 병사를 항상 최일선에 내보내갖고 일본군의 그 총알바지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 러시아군이 우리 유대 병사에 대한 그 학대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학대의 대가라는 것이 아까운 생명이라는 그 비참한 이 일기장이 전 미국 유대인들한테 퍼지게 되니까 제이콥 헬리시프가 분노를 느끼면서 미국 내셔널시티뱅크가 은행이 모든 일본 국채를 다 매입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자기 자신이 무려 2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 2억 달러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일본에 대해 전쟁 비용으로 지원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이콥 헬리시프가 그 미국 금융가를 지금 헬가죠. 웰가의 그 금융 자본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 자본이죠. 앤드류 카네기가 그때 당시 3천만 달러, JP 모건, 그래 전 유대인 그 금융 회사가 한 6개 회사가 일본에다가 그 전쟁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이 쏟아부었던 전쟁 비용의 무려 40%.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겠어요? 만약에 유대 자본이 없었으면 러일 전쟁은 꼼짝없이 패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이콥 헬리시프가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일본 왕한테 직접 외국인으로 유일하게 최고 훈장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내 빨리 이게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세 번째는 그 저기 뭐냐 우리 그 조선 친일파에 의해서 러일 전쟁이 조선 친일파에 의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니까는 조선에 남아 있었던 청나라군들을 갖다가 몰아내기 위해서 박차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집권 세력의 명성황후를 비롯해서 이 대신들이 안 되겠다. 러시아하고 가장 가까우니까는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그 여러분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인하거일. 러시아를 가깝게 하고 일본을 멀리한단 말이죠. 인하거일이란 그런 정책을 쓰게 되니까 일본이 조선 침략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명성황후로 1895년 10월 7일 날 무자비하게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종임금님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갖고 4개월 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1년 동안 피신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국간섭동맹 때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우리 조선 좀 구해달라.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친일파들에 의해서 조선이 망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가슴 아프지만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해요. 조선 친일파에 의해서 조선이 망하게 되는 과정. 러일 전쟁은 조선 친일파에 의해서 다 죽어간 이 러시아군, 일본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게 조선 친일파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 극동군 35만 명이 조선반도를 향해서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25만 명이 더 이상 러시아군이 조선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주 봉천, 지금으로 심양이죠. 거기서 대대적으로 전쟁이 붙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군의 전술 전략이라는 것은 러시아의 증원군이 오기 전에 이 35만 명의 러시아군을 다 괴멸시킨다는 초전에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붙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군은 무려 400만 명이 그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본은 다 합해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만 명이면 5배나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증원군이 오기 전에 35만 명을 갖다 일본군이 괴멸시킨다는 작전에서 기습적으로 전투가 벌어지는데 무려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3분의 1이 8만 4천 명이 죽어요. 그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어지는데 일본으로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느냐 마느냐 할 정도로다가 엄청나게 전투가 벌어지는데 일본군이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 하면 러시아군이 아니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조선입니다. 조선 중에서도 조선에 의병이 일어날까봐 가장 무서워했었어요. 이게 그 장면입니다. 그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던 전투 장면인데 왜냐하면 조선에서 만약에 의병이 일어나게 되면은 만주에 주둔해 있는 일본군 25만 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후방이 끊기니까 통신선 끊어지고 보급선이 끊어지면 일본군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선은 지리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만주하고 여기 지금 아주 만평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본하고 만주하고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전쟁터에서 다리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철도가 끊어지고 철도가 끊어지면 보급선이 끊어지고 병참이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통신이 두절되게 되면 이게 완전히 일본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리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군부에서는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장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러일 전쟁 초기에 엄청나게 치열하게 전쟁이 붙었던 그 모습을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조선에서는 그 함경북도 종성, 북청, 부경계곡에 있는 그 사냥꾼들, 이게 포수들이 일본군 막사를 갖다 습격을 하고 통신선을 끊고 소극적으로 좀 그 소규모로 저항이 일어났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의병이 일어났다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군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선에서 의병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러시아군이 알았다면 사기가 축천해가고 끝까지 싸우게 되면은 일본군은 꼼짝없이 패전을 해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낼 것 같으면 일본은 적어도 30에서 50년 동안 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우리가 부국강병에 30에서 50년 동안 부국강병을 했었다면은 우리나라는 동북아반의 최고의 막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천재일우의 그 좋은 기회를 이 조선 친일파들에 의해서 우리가 당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의 육군 참모본부에는 그 장교들이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내기 위해서 조선 친일파인 송병준, 이용구 이들을 갖다가 규합을 해갖고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조직을 해서 경성에서 신의주까지 끊어야 할 철길을 갖다가 이 친일파들이 앞장서서 철길을 놔주고 끊어야 할 통신선을 갖다가 의병들이 통신선을 끊을까봐 전보 때마다 이 친일파들이 보초 서주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1905년 9월 달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전하고 딱 2달 만에, 여러분 잘 알죠?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 5조약, 을사 늑약이 맺어지면서 조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게 기념 촬영한 거예요. 조선 친일파들에 의해서. 그리고 왜 조선 친일파들은 일본 군부와 손을 잡고 끊어야 할 철길을 갖다가 앞장서서 철도를 놔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냐? 이것은 간단합니다. 갑오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동학군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구한말 정부에서 반역에 죽지 않으려고 엄청난 박해를 해요. 일본군들은 아예 동학군을 갖다 씨를 말립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여요. 그러니까 극소수에 살아남아 있었던 동학군들이 일본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일본군에게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을 갖다가 이용한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이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러일 전쟁은 일본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한 것이다. 이거 좀 많이 건너뛰어야 되겠는데, 저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일단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에게 이제, 을사르기가 아니라 저기 한일 병탕 조약이 맺어지고 이제 나라를 빼앗긴 거고, 이 옆에 보면 시어드로 루즈벨트가, 자, 요 얘기면은 그 동양의 그 산업혁명 이후 동양의 약소국가가 서구 열강과의 싸움에서 최초로 승리한 전쟁이 러일 전쟁입니다. 그러나 러일 전쟁은 가만히 뜯어보면은 일본이 진 전쟁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전쟁에서 가장 그 피해가 일본이 러시아군보다 2배 이상 더 컸어요. 물자도 엄청나게 많이 손실을 받고, 그래서 러시아는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똑같이 전쟁을 계속했다가는 나라 둘이 다 망하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드로 루즈벨트가 이미 그 러시아에서는 민중봉기가 일어났죠. 물자가 없어서. 그리고 일본도 국채를 발행할 정도로다가 한 달만 더 버티지 못하면 두 나라 다 망하니까 시어드로 루즈벨트가 미국 뉴햄프셔주 포스버스 해군기지에서 야, 전쟁 그만해라. 그래갖고 종전을 갖다가 시켜요. 전쟁 이제 그래갖고 러일 전쟁이 그 시어드로 루즈벨트에 의해서 포스버스 회담에서 그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전쟁이 끝납니다. 그 대가로다가 미국 26대 시어드로 루즈벨트는 그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면 시간상 줄이겠어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 이거 10분에 끝내야 되니까. 근데 러일 전쟁에서 또 그 일본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이게 정로환. 여러분 정로환 아시나요? 이게 이제 염소똥 같이 까맣게 생긴 건데 이게 설사 날 때 먹는 약이에요. 이게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물자가 없어가지고요. 그 혹독한 추위에 주먹밥 먹고 여러분 만주의 한겨울 추위는 영하 몇십 도씩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 뭐 다 설명 못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물자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해갖고 그 추운데 그 주먹밥 먹다가 이게 각기병에 걸려가지고 설사로다가 나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으니까 일본에서는 당황해갖고 설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약을 갖다 개발하라.
그래서 만든 게 정로안이에요. 조그맣게. 여러분들은 그거 안 먹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몇 개만 먹으면 금방 나요. 설사 끝나고. 근데 이 정로안이란 뜻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정자는 무슨 정자냐면 정복한다는 정자예요. 이게 누구를 정로, 이게 로자가 러시아를 뜻합니다. 러소아. 그러니까 러시아를 정복한다는 이야기. 이 약 이름조차도 이렇게 타급해서 쳐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넘어가겠고, 일본한테 그 구한말에 유한영을 중심으로 한 그 사대부 선비들하고 그 다음에 그 동학교 출신이었던 이용구, 송병준이 이 친일파들이 서로 나라를 일본한테 팔아먹는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 조선은 그 일본한테 식민지 지배 당했을 때 국제적으로 정세가 어땠었냐면은 그 완전히 고립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1, 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영국이 인도 지배를 하는데 일본이 묵인하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데 영국이 묵인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가스나 데프트 비밀협약을 통해서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데 일본이 묵인을 하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데 미국이 묵인하고 강대국들이 약소국가를 갖다 침략하는데 서로 묵인을 하면서 우리 조선이 일제 침략을 당하게 되고 식민지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국과 미국이 일본이 조선 침략을 하는데 묵인을 해주니까 안심 놓고 이토 히로부미가 1905년 을사 5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조선이 식민지가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고종임금님은 1907년 헤이그 만국 평화에 의해서 일본의 폭력과 압력에 의해서 체결된 을사늑약은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을 서구 열강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보내가지고 서구 열강에게 호소를 하니까 곧바로 일본의 군부 세력들이 조선을 즉각 일본 영토로 귀속시켜야 된다고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게 된다. 그 과정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침략은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겠다, 인정하겠다. 그러나 국제 정세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 그건 아까 말씀드린 삼국간섭동맹 때문에 한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야마가토 아리토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군부 강경파입니다. 무슨 소리냐? 즉각 조선을 갖다가 점령해버려야 된다, 침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군부 강경파의 세력에 밀려가지고 그 합의를 해줘요. 합의해준 지 석 달 만에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하얼빈역에서 저격당합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나자 바로 군부 강경파들이 야마가토 아리토모의 그 직계 부하가 누구냐면 데라우치 총독입니다. 이게 육군 대장이에요. 이 데라우치가 바로 조선에 들어와갖고 조선 친일파 이용구, 송병준 이 일진의 회원들하고 손잡고 조선 침략에 아주 그냥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당황한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왜 이완용이 당황했냐면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합병하는 과정에 평민 출신이 동학교도 출신들이 공을 세우면 자기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런 이완용이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당황을 해서 그 당시 고마스, 이게 고마스가 이게 잘 기억하세요? 일본 그 외사국장이었었는데 외사국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을사 5조약에 의해서 외교권이 뺏겼을 때 일제 통감부는 외사국장이라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외교부 장관으로다 엄청나게 높은 벼슬이에요. 근데 이 고마스가 한테 누굴 보냈냐면 이인직이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이 이인직이는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이인직이는 일본 유학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유학 당시에 이인직이가 고마스가 스승입니다. 이인직이가 제자고. 그래서 그걸 알고 이완용이가 저 이인직이 특별 비서를 채용을 해갖고 야 너 고마스한테 가서 협상해라. 조선 일본에 팔아먹는데 얼마 줄래? 그거에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인직이 갖다가 그 고마스 자기 스승한테 일본 유학 시절 스승한테 보내갖고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놀랄만한 사실은 뭐냐면 이인직이가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누군지. 우리나라 여기 혈애누라고 알죠? 이게 혈애누가 뭐냐면
우리나라 근대 문학의 효시라고 지금 인문학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혈애루라는 책의 그 내용이 뭐냐면 청일전쟁 때 청나라군이 조선 여자를 갖다 덮치려고 그러니까 일본군이 살려줬다고 하는 전형적인 친일 소설입니다. 제목조차도 혈애루라는 거 혈은 뭐냐면 피. 이 애는 일본 발음이에요. 눈물, 피는 그러니까 혈루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일본 발음하고 똑같이 혈애루, 애는 피의 눈물. 이런 친일 소설책을 지금도 여러분들 다 배웠을 거예요. 우리나라 인문학계에서는 근대 문학의 효시라고. 그러면 효시면 누굽니까? 이인직이는 최고 영웅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치 말고 문화적인 거, 교육적인 거 이런 거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뜻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이인직이가 어느 날 그것도 붉은 대낮에 못 가고 야밤중에 누가 볼까봐 몰래 누구한테 자기가 동경 유학 시절 스승이었던 고마스를 찾아가고 담판해 줍니다. 그래갖고 긴 얘기 안 해요. 그냥 단번에 가갖고 고마스한테 얘기를,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합병하는 것은 집어먹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왜? 그 근거가 뭐냐? 조선은 청나라에 수백 년 동안 예속되어 있었었는데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는 청나라 졌으니까 일본이 승전국이니까 일본이 당연히 조선을 갖다 다시 점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 한일 병탄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선 선비들이 앞장서서 일진의 회원, 이 평민들 말고 사대부 선비들이 앞장서서 나설 것 같으면 우리한테 얼마 줄래? 쉽게겠지만 어떻게 대우해 줄래? 라고 물어보니까 이 고마스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그 대가로다 선비들한테 세 가지 제시하는데 그 과정에 최고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일본이 특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막대한 은사금을 지불해 주겠다. 두 번째,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벼슬보다 한 단계 더 높여주겠다. 세 번째가 뭐냐면 공후 백자남, 여러분 알죠? 귀족,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순으로다가 귀족 자기를 주겠다. 아니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인직이가 너무 황송해서 너무 좋아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미치는 같이 그냥 숨도 안 쉬고 뛰어가요. 누구한테? 이완용이한테 가서 딱 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이 한술 더 떠. 자기가 이번엔 직접 갑니다. 왜? 이완용이 그때 당시 일본말을 할 줄 몰라서 거의. 그러니까 항상 이인직이 대동원이 하고 이인직을 앞세워갖고 누구한테 가냐면 이번에 최고 외사국장이 아니라 데라우치 통감한테 가갖고 담판을 줘요. 그러면 좋다. 고종임금님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데라우치가 고종임금님을 그냥 이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참 말이 멋들어진 말을 합니다. 어차피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 백성이 됐으니까 신민, 신하 신자에다 백성민자 신민이 됐으니까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본 천황의 신하된 백성이니까 고종임금님을 일본 천황의 신하니까 대공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공이 뭔지 아십니까? 왕보다 한 단계 등급 아래. 지금으로 얘기하면 쉽게 여러분들의 표현하면 국무총리급이에요. 고종임금님을 갖다가 대공으로 하자 그러니까 데라우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종을 대공으로 했다가는 조선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또 의병이 일어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갖고 데라우치가 설득을 해서 이완용을 설득을 해서 이왕으로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90년